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제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아, 그렇죠. 예. 예, 전공의들 복귀 안 복귀하라. 하면? 이게 정부가 최후 통첩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귀 시한이 다 된 거죠. 예. 오늘 복귀하지 않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제재를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도에서 의사총궐기 대회를 열었잖아요. 네. 의협 추정으로 한 4만 명, 경찰은 한 1만 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다 의사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의사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에서 네. 의사가 한꺼번에 4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면 그럼 환자는 누가 보나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일단 두 신문을 일면을 나란히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네. 보도했는지. 조선하고 한겨레, 조선일보는 정부 대학들 2,000명 이상 증원 신청, 대학들이 이미 증원 신청을 했다.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겨레는 끝장 투쟁, 그리고 제재가 시작됐다. 의료 공백이 더 커진다. 의료 공백이 더 커진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2,000명 이상 증원 신청했다는 건 네. 딱 그냥 보기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강경 대응을 계속 이어가고 뭔가 의사들이 좀 굴복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다운표 인용 부호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한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 맞아요. 그렇죠. MBC의 뉴스데스크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의대 학장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네, 그것도 뭐 저희가 조금 네.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딱 조선일보, 저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사태를 해석하는 방향이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강경 대응으로 나가고 그리고 어쨌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다라는 걸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려는. 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에 증원 신청 규모를 더하면 정부가 늘리려는 2,000명은 확실히 넘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아까 그렇죠. 의대 정원 2,000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말 정부가 의대별 수요 조사를 했을 때 3,000명에서 2,000명에서 최대 3,00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증원 인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 배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2,000명 증원에 관한 정부 스탠스는 변한 바가 전혀 없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게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앞서 한겨레 신문 일면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일단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데 좀 더 방점을 찍은 거예요. 정부가 오늘부터 미복귀자를 파악해서 행정사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공의 3, 4년 차는 이미 떠났고 일부 의대 교수는 전공의 제재 시에 집단 행동에 동참할 뜻을 비친 터여서 3월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교수님한테 뭔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3월 15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가 해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인턴이나 레지던트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뭐 그 부정맥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빈맥인데 그 관련된 교수님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더라고요. 빈맥이신 분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네. 방송 때마다 좀 그, 조심하십시오. 저 어르신 지적이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네. 건강을 위해서 자꾸 웃어야죠. 뭐 웃음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도 자꾸 웃어야 되는데 뭐 그렇죠. 예, 혈압도 좋지가 않고 뭐 그래서. 예. 근데 하여튼 뭐 그 여러 가지 걱정되는데 왜냐하면은 전공의들이 2월 29일까지 조선일보는 한 1,000명 복귀했다고 보도하는데 한겨레 신문은 565명이 복귀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나간 사람들이 한 8, 9천 명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때 8,000명 정도 8,000명 대략 정도. 잡아서 그 정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그 중에서 500명 수준이면은 뭐 한 10%도 안 되네. 조선일보는 1,000명이라고 하니까 네. 많이 잡아줘도 7명 중에 1명 정도 복귀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의료 공백을 뭐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재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이 진료도 못 보는, 검사 못 받고 뭐 수술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예 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면허증 자격정지 뭐 이런 거잖아요. 제재라는 게. 아, 그렇죠. 전공의들한테는 그런 제재고요. 그렇죠. 뭐 의협 간부들한테는 뭐 또 다른 제재가 있을 수 있겠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네, 그럴 수도 네.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신문의 기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신문 보다가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울까, 다른 신문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예. 동아일보 한번 먼저 보실까요? 의사 수만 명 거리로 정부 의협 간부 4명 출국 금지를 시켰군요. 네, 강경 대응하는 정부의 기조를 보도를 하고 있고요. 경향신문은요? 경향신문은 의사 4만 명 이것도 역시 여의도로 한덕수 총리 법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네.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로 나가고 의사들도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점을 신문이 나란히 보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맞부딪히게 될 경우에 환자 피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좀 더 힘을 실으려고 하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조를 계속 가져나가야 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갈등이 터지면 둘 다 좀 한 발짝 물러나서 환자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환자와 국민이 가장 중요하니까 빨리 타협점을 찾고 현실적으로 환자들도 돌보고 그리고 의대 증원 수도 단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을 좀 빨리 내놔라. 그런 쪽으로 원래 언론 논조가 언론은 보통 그렇죠. 언론 많이. 보통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특이하네. 예. 지난주에도 그렇고 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언론에서는 보통은 이제 중재안을 계속 얘기하고 이러는데 예. 지금 뭐 아마도 오늘 얘기하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중앙일보 제목이 전공의 처벌 임박 용산 물러날 거라는 생각 오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름대로의 그 판단 근거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써놓은 기사인데 과거 정부에 예를 들면은 2000년 의학 분업, 그다음에 2014년에 원격 의료 논란, 2020년에 코로나19 시기의 의대 증원 논란 이 당시에 의사들이 실력 행사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론은 우리 편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론조사상 수치는 우리한테 우호적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에 배경이 뭘까를 중앙일보가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한 거다. 그다음에 2020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의대 증원 추진 때와 의료 상황이 다르다라는 점도 거론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하고 맞물려 가지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실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집단 행동에도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 넘게 줄어들어도 병원들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과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 중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법적 문제를 갖고 가도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거에 있어서의 훨씬 더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조선일보가 이제 일면에 쓴 의대 증원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말씀하신 이제 교수들이나 학장들의 경우에는 의대 증원 2,000명씩 하는 건 무리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총장들의 경우에는 이 대학 총장들의 경우에는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의대 증원을 해야 우리 학교가 어쨌든 잘 나가는 학교가 되는데 여러모로 더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등록금도 많이 받고 살림살이 나아지는데 이번 기회 마지막 기회다. 의대 증원을 한다는 어떤 찬스를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이 정부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난번에 써냈던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이 써낸 거잖아요.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각 대학들에서 그렇죠. 우리는 이만큼 증원하겠습니다라고 많이 써낸 거를 혹시 변경하고 싶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써내는 거 확정을 하려면 시한을 또 뒀습니다. 오늘까지 확정 안 하면은 우리 증원 안 시켜줍니다. 거버렸기 때문에 앞다퉈서 지금 또 원래 써낸 거를 확정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2,000명 확정을 선을 딱 지키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장들은 또 여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대 증원은 2,000명을 확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 분위기다 이거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면에서는 안 밀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문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신문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광고를 해요. 또 의료개혁은 지금뿐입니다. 신문 광고뿐만이 아니고 제가 집에 가면서 아파트 같은 데 지나가면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뭐 이런 데 가는 광고 이런 데까지도 지금 광고가 다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 그 고속버스 터미널 가다 보니까 그래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그거 굉장히 연예인들도 많이 내는 광고거든요. 팬 사생 팬들이 거기 그 광고판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그 증원은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더라고. 호기를 광고가. 잡았다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밀리지 않는 전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밀고 간다. 이게 이번 주는 확실하게 요 국면을 잡고 간다라는 게 분명해진 거고 그걸 반영하는 일면이다. 방금 본 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환자들은 어떡하냐. 우리 최경영 기자의 이 지병은 어떡하냐. 이 걱정인 거죠. 지금. 3월 15일이니까 계속 다가오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제 그 SNS 친구들 중에 또 의사 변호사들 많이 있는데 지금 저 전임의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교수들이 이제 직접 라면 드시면서 이제 직접 하더라고요.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네네. 당직도 이제 같이 써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거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수업도 해야 되고 환자도 봐야 그쵸. 되고 당직도 서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라면 먹는 수밖에 없는 건데 진짜 그렇게 하고 예. 뭐 실제로 교수들도 그렇게 그런 예, 말을 하는데 지금 기사에도 오늘도 나오지만 지금 교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1, 2주 예. 정도면은 더 못 버틸 거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정부가 근데 음. 물러설 태세가 전혀 없다.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준 게 조선일보 6면 기사예요. 한번 조선일보 6면 보시면은 예.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인데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해서 예산 1,200억 원을 이미 마련해 뒀다는 거예요. 예비비로. 그러니까 예산 1,200억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1,200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 이런 건데요. 공중보건이나 군 인력 투입도 그리고 예비비 군의관도 그러니까 전공의 대신 당직 등을 서는 의료진 보상 그리고 병원별 대체 인력 채용 공공병원 운영 연장 비용 등에 2,200억 원을 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대형병원 관계자 말을 인용해놨는데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원급 등에서 의사들을 뽑으려고 한다. 지금 병원이 대형병원에서 저 동네 병원에 있는 의사를 뽑는 거예요. 전공이 없어도 되니까. 그리고 또 이달 중에 공중보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일선병원에 투입해서 전공의 공백을 최대한 메울 계획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정부의 계획이고 실제로 시장의 그 단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노동에 주는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밖에 민간 의원들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인턴 레지던트 다 끝나고 그다음에 뭐 일반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이라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고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이거를 네. 예비비 그리고 1,200억으로 뭐 그걸 다 한다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지금 유지돼야 될 것들이 유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네. 곳에 그런 것을 최소한의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 지금 떼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의료진 중에 남아갖고 떼우고 있다든지 그냥 간호사들이 초과 노동을 하면서 떼우고 있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정부가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지 지금 이걸로 완전히 지금 의료 공백을 메꾼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닌 거죠. 이것도 그렇죠. 버티는 데 필요한 거를 네. 버티는 데 필요한 거를 일부 이제 해놨다 이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상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상 그렇죠. 할 수조차도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민간 병원을 뭐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병원이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제한된 상황에서
결국은 총선 겨냥한 여론전 차원에서 사실은 갖고 가는 이슈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약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3차 진료기관에서 대형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의사가 없다 그러면은 같은 약으로 처방을 하도록 1차 진료기관으로 우리가 내려보내서 그 의원급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라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 아니, 수술 같은 경우는 대형병원에서 해야 되는 수술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관찰시키는 거예요. 2,000명을. 그럼 그 사이에 의사들 파업하고 뭐하고 뭐 안 하면 예. 어쨌든 간에 하여튼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다가 그거를 하여튼 예. 버티면서 하여튼 가겠다는 거야. 저쪽이 기운 빠질 때까지 우리가 이길 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천 명 정도의 전공의들이 진짜 면허 정지를 당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공백 기간 동안에 환자들은 누가 보게 되죠? 그 환자들은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의사들이 이기 위해서 환자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15년 후에 의대 중원 늘리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걸 꼭 총선 전에 정치적인 그 어떤 쇼처럼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뭐 단계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넘겨서 정부가 힘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선 이후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시 복귀시킨 다음에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최소한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복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 칼을 뽑아놨잖아요. 네. 이거 걷어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가 이제 반대쪽에 어려운 이유는 지금 입시 시장이 다 뒤집어졌어요. 만약에 1,000명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아마 발칵 뒤집어질 거야. 물론 내 아이가 실제 의대 가는지 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의대 쪽으로 빠지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고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모를 2,000명이라고 지금 잔뜩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놨는데 그럼 만약에 5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학부모도 있지만 지금 의대에 가 있는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그 학부모는 얼마 안 되거든요. 아니 그 학부모들은 여의도 집회에 참석을 했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상위 제 말은 1%만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상위 1%가 올라가는데 네. 그 밑에 20% 30%가 네. 같이 따라 올라간다니까. 그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를 뭐 그것도 사실은 역으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겠죠. 하여튼 다른 신문을 몇 면 정도 더 보여드릴게요. 네. 한국일보 3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의정 대치 전선이 더 확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지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이 다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제자들이니까요. 네, 후배들이고 그러니까. 29일을 전후로 의대 교수들의 성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협 등 전 세계 114개 의사단체가 회원인 세계의사회도 지금 이 싸움에 가세를 했다. 그러니까 의사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한겨레 신문 3면 좀 보여주세요. 전공의 복귀의 대화를. 이게 예전식 그렇죠. 보도, 언론이 네. 보도할 때 이게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보도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공의들이 복귀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줘라. 그렇죠. 그 명분은 예를 들면 뭐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 체감할 만한 뭔가들을 내놔라. 저 전공의들은 인턴 레지던트들은 보통 뭐 한 80시간 일하는 사람들. 80시간 법적으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고 한겨레 저 보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 중에도 사실 의대 증원에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의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반대만 하겠습니까? 있긴 있어요. 의사들 중에도. 없습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네,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어서 그런 이제 전공의들에 대해서 그리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또 전문가들도 있는 거잖아요. 의료 전문가들 중에.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전문가들의 주장 또는 뭐 이런 뭐 조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의대 증원에 그걸 세 부류로 나눠야 돼요. 의대 증원에 지금 숫자 2,000명에 찬성하는 교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거는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한결의 기자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제 주장인 것인데,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파업에 나서는 건 전공의들이니까 전공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증원 규모에 대해서 의사단체, 정부, 환자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증원 규모를 논의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각각 지금 사실 2,000명을 이 계산한 이제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의협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 말고, 의협이 주장하는 건 아예 지금 기준 자체를 원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1만 명이 모자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되, 요걸 어떻게 늘려갈 거냐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는 어떤 나름대로의 추계를 위한 모델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뭐 5년 동안 10,000명을 늘리려면은 5년 동안 2,000명 늘리면 된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그렇게가 아니라 좀 더 면밀한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아예 그 전공이라든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요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보도를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소개하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이 얘기들도 왕따가 아니고 사실은 병원이 지금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게 대형 병원들은 빠져 있거든요. 대형 병원의 병원장들이랄지 그 뒤에 있는 뭐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대학이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공의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빠져 있는 이 지금 이해 관계자들 중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형 병원 이 병원장들은 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길 바라겠죠. 빨리 이해시켜야 되는데. 싼 그렇죠. 임금 주고 그 굉장히 중노동을 시킬 수 있는 그렇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정부에서 그 대안으로 뭐 일반 의원에서 데리고 와서 쓰겠다라고 하면 얼마를 줘야 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형태로 1,200억 원을 뭐 책정해 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병원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 정도 맞아요. 임금을 주고 적정하게 사람을 쓴다는 게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 하여튼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사설에서는 다루고 있을까? 조선일보 사설 보면요, 딱 아까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의사 거리 집회 최소한 의무 다하고서 할 주장해야. 이게 사설 제목이 모든 거 말해주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쭉 그렇게 해가지고 복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어요. 계속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파국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공의부터 복귀해야 한다.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정부도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화 창구는 열어둬야 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죠. 예. 동아일보는 톤이 약간 좀 달라요. 예. 동아일보는 사설 제목이 의사 총궐기 대회 의대 증원 신청 압박 더 꼬이는 의정 갈등. 이게 상황이 더 심각한 양상으로 간다고 하는 걸 우려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학의 대규모 증원 요청만을 근거로 2,000명을 증원을 밀어붙여도 되는지 의문이다. 대학병원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면허 정지와 사법 처리 방침에도 약 8,000명이 복귀하지 않았다. 오늘 신규 임용 예정인 전공의와 전임의마저 임용을 포기하면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높지만 왜 정부 안에 반대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는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의대 재학생의 73%가 휴학기를 낸 상태다. 이들이 집단 유급되면 큰 폭으로 늘어날 신규 정원까지 더해져 의대 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좀 더 합리적인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는지는 우리 구독자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게 가령 그 지금 당장 환자가 병세가 위독해지거나 악화돼 가지고 또는 뭐 최후에 굉장히 좀 잘못돼 가지고 수술을 못 받거나 뭐 이래서 그러면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거죠. 나중에 미국 같으면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의 책임이 큰지 그 다음에 전공의들 파업이 책임이 큰지 그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이 시점에서 왜 합의를 못한 것인지, 그게 어떤 게 합리적인지에 관해서 이게 분명히 미국 같으면 소송 갈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예, 의사 단체들한테도 소송을 할 것이고, 당연히
정부한테도 소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책임 소재, 어느 정도 책임의 비중 가지고 따지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민사든 뭐 형사로까지는 미국은 잘 안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지금의 환자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각자가 너무 한쪽에서는 너무 정치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너무 개인적인 이익,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네. 하여튼 너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예. 그렇게 바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여야 그리고 공천 소식도 예, 공천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예. 뭐 공천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너무 해가지고 많이 했죠. 예. 오늘 이렇게 지면을 쓱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가도 그렇죠. 충분히 아마 쭉쭉쭉 이해하실 그냥 것 넘어가죠. 같아요. 넘어가죠. 근데 예. 오늘 뭐 대체적으로 언론들이 다 오보를 하나 냈어요. 뭐 무슨 어떤 오보를 냈죠?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러니까 청와대 그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장, 예. 이 정확하게 명칭은 그렇죠. 예.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계속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친문계 인사들하고 같이 막 퇴근 인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탈당할 것처럼 그랬죠. 이낙연 대표하고 만났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신문들이 예. 아 이제 탈당할 거야. 탈당하면 그렇지. 민주당은 어떻게 되지? 어젯밤까지 이렇게. 다 그런 보도였는데. 근데 예. 오늘 아침에 음. 임종석 전 실장이 SNS에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문들이 빵빵하게 바람 넣어놓고 막 예. 해석을 무지하게 했는데 졸지에 다 오보를 낸 상황이 됐는데요. 너무 일단 앞서갔네. 예, 예. 조선일보부터 보여드릴게요. 아까 일면에서 기사 발견하신 게 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 떠나는 민주당 사람 그래가지고 김영주 나와 있고요. 오늘 탈당.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임종석 이낙연 임종석도 있네. 예, 홍영표 예. 탈당 초읽기 이렇게 예. 돼 있는데요. 여기 일면에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이 조선일보가 신났잖아요. 예, 신났네. 신난 게 보이는 거예요. 예. 3면으로 가서 딱 보면은 YS 때 좌우파 모은 것처럼 국민의힘의 이념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예, 와. 그동안에 들어온 인사들을 쫙 다 모아가지고 예. 한꺼번에 쫙 이렇게 펼쳐놨잖아요. 예.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YS 때 얘기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저때 저 이념 스펙트럼이 넓어졌을 때 과거에 그 운동권 경력 함은경 씨랄지 김경률 씨랄지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닌가 보죠. 이미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운동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항상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래 전향하면 하나도 안 위험해요. 전향이라는 거 꼭 국민의힘에 입당해야지 전향. 원래 전향을 이제- 그런 식으로 아. 하는 거야. 저기서 YS 공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보수 정당에서 공천 얘기하면은 예. 모범 사례로 꼽는 게 저 하나예요. 사실 저 얘기를 항상 합니다. 공천 시즌 때마다. 예. 그때 YS가 총재하고 뭐 이럴 때 공천을 제야에 있던 운동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 다 전문가들에게 공천을 해가지고 그때 잘 됐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선거가 위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때 이렇게 공천을 해가지고 잘 됐다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제목을 저렇게 달아갖고 썼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 공천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운동권 출신인데 운동권들이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김문수, 이재호 얘기 있잖아요.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때 그렇죠. 아. 28년 전 그때 영입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멀어져야 되겠다. 네, 뭐 그러려고 되고. 네. 근데 김문수, 이재호 얘기할 때 그 공천 잘했다는 공천인데 예. 그 당시에 김문수, 이재호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뭐 김경률 비대위원, 뭐 함문경 씨 이런 사람들 지금 정도의 무게감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바로 90년대 초반만 해도 당시에 민중당의 핵심들이라고 했던 제야 핵심들이라고 했던 맞아요.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영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9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파격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리고 또 그 모래시계 검사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뭐 그런 분도 뭐 나타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리고 주체가 다르잖아. YS는 박정희에게 의원직 제명까지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본인 것이지. 스스로가 민주화 운동 것이지. 투사였어. 그런 것이지. 예.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제목을 저렇게 다른 건 창피한 일인데 예. 근데 자기들도 기사 쓰면서 좀 창피했는지 기사를 보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재밌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예.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 인재 영입과 비교해 보면 이번 국민의힘 영입은 임팩트가 과거 같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럼 제목을 왜 그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바람은 자기네가 다 잡아놓고 그러니까 민주당 놀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 넘기면
민주당 약오르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요 네. 기사를 이렇게 저렇게 써놓고 예. 자기들도 사실은 우리는 좀 오바했어라고 인정할 만한 대목을 기사에 넣어놓은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니까 정치부 기사들이 진짜 소설들이 많으니까. 조선일보를 예. 요거를 바로 넘기면 바로 옆에 뭐가 있냐 네. 토요일 밤을 틈타서 예. 비명계를 학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화면도 토요일 밤에- 요거. 아 이게 조선일보군요. 예, 인사작전 하듯이. 토요일 새벽 틈타 야 비명계 날리고 지도부 단수 공천을 했다. 근데 예. 뭘 토요일 새벽을 틈탑니까? 맨날 했는데 저거는 이 신문 기조대로 하면 맨날 했던 일을 토요일까지 했는데 뭘 네. 토요일 새벽을 틈탑니까? 근데 아니 그 국민의힘은 지도부 다 그냥 공천 받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전부 공천 받았던데? 아니 임종석이 꼭 토요일 새벽에 날아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표정들도 예. 다 단수공천 받은 사람들은 웃고 있고 못 받은 사람들은 시점도 그렇고 그냥 뭐 네. 기획 기사 쓰려고 월요일 날에 뭐 토요일 일요일 날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소설 써야죠 뭐. 예. 어쨌든 남의 갈등, 남의 집에 싸움 난 건 아주 재밌잖아요. 싸움 그렇지. 구경이. 예.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조선일보 싸움 구경하면서 조선일보는 또 일종의 이제 포장도- 플레이어라고 봐야죠. 예. 포장도 하고 뭐 막 다 여러 가지 면에서 했는데 동아일보를 한번 보시면 확 비교가 될 거예요. 예. 동아일보 사면 한번 보시면 국민의힘 기관지 조선일보에서 그리고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김영주 오늘 여 입당 예. 중도 외연 확장 야는 부의장 출신의 도리가 아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드라이하게 여야 입장이 이렇게 여야 입장이 나온 것 같잖아요. 나오죠. 예, 나왔네. 예.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은 좀 네. 달라질 거예요. 사설은 저희가 뭐 스크랩을 하지 않았는데 예.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야 사선 국회 부의장 여 입당 요청한 쪽이나 수락한 쪽이나 이렇게 그러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동아일보가 잘 읽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이러면서 입당 제안을 했고 응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그렇죠. 근데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국회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김영주 의원이 부적절하다며 제지한 일을 좋게 본 모양이다. 김영주를 영입했을 때 호감을 가진 이유가 그거 아니냐. 그것 때문이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융노조 출신인 김영주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할 때 최저임금 등에 관해 노동계 입장만 내세우며 청와대가 당황할 정도로 강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예. 그러면 중도 확장이라는 게 이게 되는 거냐? 그러면 예. 영입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아니, 중도는 아무 때나 이제 끼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반대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을 들어가면 중도 확장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했던 사람이 들어가면은 불온 세력이 들어간 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도 사실은 그걸 우려해. 왜냐하면 김영주 부의장이 여당에 들어가 어떤 정치를 펼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예.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예. 탈당한 다른 의원들처럼 민주당 밖에서 세력을 모아 민주당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지. 그것이 어렵다면 막연히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동조한다고 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소신부터 분명히 밝히고 강령과 정책을 달리해온 정당의 입당에도 입당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과 그만큼 기준이죠. 정치라는 게 원칙과 기준인데 뭐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것은 이걸-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렇죠. 그런 예. 지점들을 사실 네. 동아일보뿐만이 아니고 뭐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 기사를 잘 보면은 코멘트나 이런 것들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 중앙일보도 사실 사설 제목이 국민의힘 와이프 아이만 빼고 다 바꾸자 하더니입니다. 사설 제목이.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공천이 지금 뭐 오늘 왜냐하면 소개는 안 드렸지만 공천 중간 점검 같은 기사를 많이 썼어요. 맞아요. 신문들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공천이. 그래갖고 각 지역구마다 대진표들을 쭉 썼는데 둘 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보니까 지금 뭐 주류들이 다 공천이 됐다. 뭐 이런 주류들 잔치다. 그렇죠. 그런 그게 기사들 큰 많이 기조고. 썼는데 그 비판하는 사설을 중앙일보가 쓰면서 이걸 뭘로 시작했냐면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입당선언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공천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다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불과 2주 전까지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 몫으로 국회 부의장석에 앉아있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무소속도 아닌 여당으로 바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건 누가 봐도 기이하다. 정치 금도를 벗어난 김 의원도 문제지만
그를 파란색에서 빨간색 점퍼로 갈아입혀 출마시키려는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상민 의원도 뭐냐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상민 의원도 국회의장 맞아요.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계속 지금 그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걸 조선일보는 YS 공천에 빗대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는 아까 이제 뭐 오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그거 이제 이 비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 오보라기보다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사실 애초에 그 공천을 못 받는 그 못 결과가 받아도 나왔을 때 사실은 통합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수용을 했어야죠. 오늘 아침에 수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때가 늦었다. 어제까지 이낙연 대표 만나고 이렇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보도를 그렇죠. 한 이렇게 거거든요. 나오면 지금. 신문들이 다 이낙연 대표를 만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기사를 쓰죠. 다만 신문들에서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탈당한다고는 안 썼습니다. 제가 볼 때 오보는 JTBC가 오보를 냈어요. JTBC는 어제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탈당한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JTBC가. 요거는 단독 이렇게 해서 냈는데 요거는 오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난 것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재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탈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탈당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한 친문계 인사는 한국일보 보도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인이 집을 떠나는 경우가 있느냐면 왜냐하면 친문계 인사 얘기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 집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탈당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들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행보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 늦었다 이거는 사실 행보가 더 먼저 이런 것들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정리를 해줬어야 된다. 전 다소 좀 아쉬운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평가하고 달리 신문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지. 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사를 썼지. 이거 보통은 탈당해. 근데 네. 그 보면은 근데 중앙일보 익면 요거 하나만 네. 지적을 할게요. 그 친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친문이라고 하면은 문재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을 가리키는데 이낙연도 친문이고 누구죠? 뭐 홍영표도 친문이고 설원도 친문이고 임종석도 친문이고 다 친문입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친문입니까? 뭡니까? 저는 이거를 언론이 스스로 규정을 할 때 이런 거를 규정을 할 때는 문재인한테 물어보고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문재인이 지금 이낙연이나 이재명 편 딱 이렇게 언론이 그 가르마를 타는 것처럼 이낙연과 이재명 편 딱 한 편만 드세요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 편도 지금 못 드는 상황에서 만난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전국에서는 그런 용어보다 주류 비주류라는 용어를 더 좋아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똑같은 네. 잣대로 우리가 네. 신윤 뭐 비윤 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네. 사실은 공평하게 네. 양쪽 모두 주류 비주류 써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에요. 주류 잔치가 됐다. 뭐 한쪽은 당내 권력 투쟁에서 굉장히 좀 갈등이 심화되는 측면으로 양상이 나타난 것. 민주당은 분명히 그런 게 맞고 한쪽은 권력 아부형 공천이 되면서 그 이른바 주류 위주로 그리고 김건희 일가지키기 그 특검 위주로 이렇게 쭉 가버린 게 맞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지 한쪽은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국민의힘은 아무 일도 없었고 아주 조용하게 잘 진행이 됐고 민주당은 싸움만 하다 끝났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 자리에서도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문들이 뭐 국민의힘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까지는 쓰지는 않았고 그렇진 않아요. 네. 다만 좀 무게를 좀 줄 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일을 또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잘 해석해 줄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은 누가 뭐 분신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오늘 제가 신문 이 지면에 이제 얼마나 실렸는지 쭉 보는데 네.
사실 그건 그런 안 얘기는 다뤘지. 잘 다뤄주지 않았거든요. 어제 MBC에서는 다뤘던데. 노원갑의 당협위원장. 그렇죠. 네. 사실 인터넷판에서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일인가? 그렇죠. 인터넷판에서는 기사들이 네. 나왔는데 오늘 이런 기사의 신문에 뭐 이렇게 지면으로 중요하게 비중 있게 뭐 중요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 좀 덜 자세하게 다루는 것 같다 이런 감각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 가령 한국일보 사설의 경우에 좀 이렇게 살짝 다룬 건데 한국일보 사설의 경우에 예를 들면은 양당 공천을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 공천 자금도 50보 100보다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할 뿐이다.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은 어제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해 당사 앞에서 이틀째 분신을 시도했다. 경기 고양정에 단수 추천됐다가 취소된 김연아 전 의원도 반발하고 있다. 등등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썼거든요. 사실 소위 말하는 친윤이 공천이 됐다. 김기현 지도부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공천됐다. 이 정도는 쓰지만 또 이런 것들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등등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를 지면에서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그냥 지면을 쑥쑥 지나가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동아일보 5면 한번, 동아일보 6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야 공천 주류 불패, 친윤 현역 컷오프 0, 친명 40명 단수 공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양쪽 다 주류가 살아남는 공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참 중도적으로 잘 쓰네. 네. 요즘 이낙연 주말 임종석 만나서 네. 홍영표 서른도 연쇄 접촉하고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낙연 대표 어떡하지? 걱정이 갑자기 좀 되네. 왜요? 이낙연 대표 다 만났는데 임종석을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맥이 확 한번 빠졌을 거예요. 아니 그다음에 근데 이낙연 대표는 이미 맥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경향신문, 정치적 힘은 없어요 지금. 경향신문 네. 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렇게 경향신문 더 크게 보도했었어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오늘 입당한다 이런 얘기까지 쓰고 있고요. 한겨레신문 오면 보여드릴게요. 국힘 중진 요게 컷오프 이제, 한 명뿐 네. 쇄신 없이 조용한 공천 자화자찬을 했다. 근데 이 관점을 저는 그 조용한 공천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명백하게 김건희 일가 지키기 공천이 맞습니다. 네. 자화자찬을 네.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근데 자기들이. 그 우린 조용하게 공천했으니까 관점 무공 공천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체를 왜 진보 언론들도 민주당의 그 당내 갈등에 이렇게 엄정하게 잣대를 댄 것처럼 야 이거는 권력 투쟁형 공천이다라고 엄정하게 잣대를 댔던 것처럼 국민의힘 공천도 왜 그렇게 엄정하게 잣대를 대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그 장일 전 당협위원장이 뭐 이렇게 분신 시도하고 그런 일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부 그 김건희 특검 지켜줬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시민당이었던가 무슨 뭐 제3지대 비슷한 민주당 그 조정훈 의원. 네.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시대전환. 예, 시대전환. 시대전환에서 국민의힘으로 공천도 받았더라고요. 공천 받았잖아요.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조정훈 같은 경우도 김건희 특검을 지키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제 방송에 나와서도 뭐 KBS에 나와서도 그때 2021년인가 22년 추석 때인가 그럴 거예요. 추석 밥상에 특검 같은 거 올려놓는 거는 국민들에 대한 A가 아니다 그랬어요. 맞아. 밑도 끝도 없이. 그리고 뉴스타파의 보도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국민들이 다 판단한 거 아니야. 지난 대선 때 다 판단한 걸 가지고 왜 다시 하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김건희를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권력 아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권력 아부에서 공천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조정훈도 그렇지. 그때부터 입당설이 나왔어요. 그렇지. 조정훈도 나 그렇지. 얘기를 들었었어. 그때부터. 아, 그랬어? 네, 좀 그때부터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알려주지 그랬어요. 다 돌았어요. 조정훈도 정치권에. 그렇지, 장해찬도 그렇지. 지금 저 김건희 일가에 관해서 아부하다가 공천 거의 다 성공했잖아요. 하태경처럼 그 이른바 진짜 비주류. 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다가 약간 좀 정권 초기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낙동강 오리알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영판장 놀리고 초선들 중에서 김건희 지키기 다 살아남았죠. 앞장섰던 사람들, 윤석열 지키기 앞장섰던 사람들 다 살아남았잖아요. 원조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지금 저 장제원 빼놓고는 장제원은 또 김대식을 투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그 정도 급에 있었던 권성동, 사람들은 이철규 뭐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 아니,
네.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현역을 꺾거나 이랬던 사람들도 네. 그 당원 50% 비율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원하고 그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수도권은 당원이 국민 여론이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남권 같은 경우는 5대5로 됐단 말이에요. 예. 일부러 기준을 달리했어요. 그 달리한 룰을 만들었을 때부터 당원들은 어느 한쪽인지 권력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거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붙어가지고 이 정도 사람이면은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힘을 실어도 될 거야라고 판단하면은 그쪽으로 확 쏠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 지금. 그 똑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자 이른바 언론, 한국 보수나 진보 언론 다 똑같이 뭐 비명이다, 친명이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친명 쪽에서도 뭐 뭔가 희생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조정식 뭐 이런 사람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희생과 뭐 헌신, 당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왜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나와? 똑같은 그러니까 사무총장인데. 그 부분을 예. 이 자리에서도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은 이 자리 정도에서만 됐어요. 그렇게 근데 많이 소개를 했고 소개를 할 때 네. 신문을 인용해서 소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신문에 나긴 났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나긴 났는데 헤드라인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면에 이제 대문짝만하게 났느냐 이제 요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아닌 3면에라도 되면 글쎄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의 어떤 재의결 국면을 의식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천을 미루고 있다. 요 말씀도 여기서 많이 드렸는데 뭐 사실 기사에 다 쓰긴 썼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를 그렇게 잡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친윤계가 살아남느냐의 문제, 요걸 가지고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썼느냐, 요거에 더해서 저는 이제 여당 공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끝이냐는 의문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끝인 거냐. 왜냐하면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게 여러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국면인 거고 그 이해관계를 얼마나 제대로 조율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게 사실 그 조용한 공천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배려라는 게 김건희 여사의 뭐 김건희 여사도 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권력일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검사 공천일 수도 있고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를 이 여당 주류가 어떻게 조율하고 있냐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한 접근을 제가 볼 때는 좀 게을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접근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입체적이어야 된다. 이거는 여당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공기업 빈자리 활용하는 거 그런 얘기를 그래서 주목한 거잖아요. 이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 약하다. 여당발 기사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기왕 소설을 쓰고 추정과 전제를 많이 할 것이라면 민주당의 했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여당에도 그 기준과 원칙을 그대로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기사는 훨씬 더 많은 기사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좀 아쉽다는 거죠. 똑같이 잘못해도 민주당은 훨씬 더 세게 맞는 게 현실이기도 하니까 왜 그럴까요? 더 잘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여당도 할 말이 아닌데? 없기도 한데요. 여당도 아닌데? 그래도 더 잘해야지. 여당일 때는 잘해야 되는 게 맞아. 여당일 때는 잘해야 되는 게 맞고 여당일 때는 더 때려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마지막으로 칼럼 하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 이진순 칼럼이라고 한겨레신문에서 실었는데요. 이진순 이사장이죠.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이 칼럼을 썼어요. 근데 칼럼 내용이 사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뭐 주말 사이에 쭉 벌어졌던 일이기도 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MBC가 그 기상캐스터가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1이라는 숫자 이렇게 세워놓고 파란색으로? 네, 파란색으로 세우는 거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민주당 지지 선언하는 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홍보 아니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모르네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진순 이사장이 칼럼을 쓴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김민하 평론가 이거 김민하 평론가만큼 재밌게 제가 소개를 잘 못해가지고 제목이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인데 다 이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 이고에 다 이가 이자입니다. 숫자 이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러디인 거죠. 1만 보면 그 난리가 나는 거에 대한 패러디인 건데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MBC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에 대해서 일자를 크게 이제 보여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파란색으로 보여줬다. 그렇죠. 이걸 네. 가지고 선거방송 심의 이 방심위에다가 제소를 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뽀빠이가 간첩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라는 것의 과거의 어떤 그런 황당한 얘기의 인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것이 부당하다. 지금 방심위의 운영의 어떤 문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상한 이제 구성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여당 우위의 구성으로 네. 운영을 하면서 아무거나 지금 다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방송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그거를 정정하고 있고 김건희 지키기 방심이에요. 얼마 전에 연합뉴스 속보가 왔는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최종 부결 이렇게 왔더라고요 속보가. 진짜로? 네. 아무튼간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KBS에서는 세월호 다큐가 방영 금지가 되고 네. 이게 뭐냐. 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촛불 앞에 어두면 아직 아득한 검은색 10년째 그 자리다. 네,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개해 주실라는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도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뭐 그 뽀빠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뽀빠이 봉지 그림이 이거 간첩 암호문이라고 하는 옛날에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실. 오래된 사람이. 근데 요 뒤 얘기를 풀어주면 아마 기억날 수 있어요. 네. 뽀빠이의 빨간 상의는 북한을 상징하고 네. 결국 파란 상의는 말씀하실 남한을 거면서 왜 상징. 나한테 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그 그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 맨날 나한테 하라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하셔요. 뽀빠이 왜? 아래 얘기하는 동안. 뽀빠이 안에 별사탕 있었죠. 아니 뽀빠이 넥타이. 뽀빠이 넥타이. 넥타이 방향이 그 네. 파란 남쪽으로 향해 가지고 예. 이거는 남한을 빨갛게 물들인다는 뜻이다. 아유, 참.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있었던 걸 하여튼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네요. 박정희 때 이야기예요? 그게? 전두환 때 이야기예요? 전두환 박정희 때 얘기 아니었을까? 그래요? 네. 아 근데 하여튼 제가 뭐- 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그때 그 일이 그 날씨였죠. MBC가 네. 하늘이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하늘은 뭐 물론 네. 파란색인데 그때- 국민의힘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지 아 모르겠네요. 그래요? 예. 그때 날씨가 내일은 그 막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놓고 파란색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조선일보도 이학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비슷하게 쓴 것 같은데. KBS 1TV 할 때 있잖아요. 일이 빨간색이겠어요, 파란색이겠어요? 일인데 파란색이야. 어쩌지 KBS? 어떻게? 어떡하지? 근데 MBC가 반박을 뭐라고 했냐면 네. MBC의 뉴스 외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2시에 하거든요. 네. 2가 크게 써 있습니다. 2가. 아 뉴스 외전 네. 2가 크게 써져 있구나. 네. 그러면 2시에 하는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걸 다 빨간색으로 뉴스 해. 1번지 숫자 이런 그리고 거는 다 KBS 1TV 있잖아요. 바꿔야 파란색 돼. 말고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그거 왜 지적을 안 해? 조선일보가 한동훈 씨는 그것 좀 지적을 해주세요. 조선일보가 KBS 1도 파란색으로 2를 쓰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그거 제가 제보드립니다. 조선일보가 예. 조선일보 안 사설 제목이 예. 일자 썼다고 네. 여사 뺐다고 방송 제재 예. 몇 가지는 마음에 드는데 예. 그다음이 문정권처럼 할 건가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문정권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 네, 근데 조선일보야. 그랬다고 예. 생각하나 봐요. 국민의힘 기관지 조선일보의 이야기는 가급적 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근데 사설을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도 네. 창피하니까 쓴 거예요. 그래, 창피하니까. 너무 창피하다는 거야. 이 자기들이 정도까지 하는 건 창피하니까. 너무 심해. 근데 TV조선 그 심의위원이 가가지고 저는 이거 조선일보가 제재했구만. 창피해. 예? 조선일보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한다는 게 좀 아니, 창피해. 그런데 예. 그런 조선일보도 창피할 만한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다닌다 이게 근데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은 알아? 그걸 모르니까 저러고 다니겠죠 저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를? 예.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TV의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